존경하는 5,200만 국민 여러분, 대통령의 이 긴급 담화문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눈물이 납니다. 오늘 오후 5시경에 국회가 대통령 탄핵을 결의했습니다. 자, 과연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을 결의할 자격이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완전히 거짓 국회의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증거는 근본의 계엄령을 통하여 선관위를 압수수색했지 않습니까? 왜 선관위를 압수수색했느냐? 니들 국회의원들 절반은 가짜다 이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완전히 계엄령을 제일 표대를 선관위로 삼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인간들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승만, 박정희 다음에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제가 늘 드린 말씀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2년 반 임기 안에 자유통일을 하지 아니하면 한반도는 영원히 통일 기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많이 해왔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안에 저는 자유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워싱턴의 로폰 비용을, 변호사 비용을 한 달에 7,500만 원을 내면서 내가 상원 의원들을 100명을 다 만나려고 지금 21명 만났습니다. 다 만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80명만 더 만나면, 주제는 이겁니다. 한국을 자유통일시켜달라. 그 내용이죠. 저는 대사도 아니고 외교관도 아니고, 저는 가문을 이끄는 국민혁명의장으로서 절대로 대한민국을 이 상태로 두면 안 되겠다. 위험성을 깨닫고 미국의 상원의원들을 저는 포섭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1월 20일 날 대통령 취임식에 민간인으로서는 최초로 저와 우리 집 사람이, 그것도 좋은 로얄석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저는 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미 탄핵이 될 것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것을 지명했다고 봅니다. 누구에게? 친구인 권성동 의원에게 차라리 탄핵을 시켜라. 왜? 탄핵 안 시켜버리면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이재명의 말에 의하면 계속 탄핵안을 계속 올리겠다. 그럼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그저께 윤석열 대통령이 제3국민담화에서 그 내용이 뭡니까? 단어는 없지만 차라리 나를 탄핵을 시켜라. 이것이 저는 이번에 갓 원내대표가 된 권성동 의원에게 내려갔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왜? 원체 친한 사이니까. 그래서 오늘 탄핵이 결의가 된 것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한테 참여하지 마, 그러면 탄핵 안 되는 거죠. 안 되면 일주일 후에 또 탄핵 또 올립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1년 내내 내년에까지 계속 탄핵안을 올리면 나라 꼴이 되겠습니까? 나라 꼴이. 그래서 선택한 것이 어제 그저께
대통령 제3 국민 담화를 통해서 밝힌 그대로 그 내용을 가만히 저는 그때 벌써 감잡았어요. 아, 탄핵하여 차라리 헌법재판소에 3개월 동안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고 그리고 총리가 권한 대항을 하면 만약에 3개월 후에 대통령이 다시 살아나고 헌법재판소에 가면 헌법재판소는요, 이거는요 좌파 우파와 관계없이 대통령의 외환과 내란에 혐의가 없으면 이건 무조건 무죄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마나 탄핵을 하나마나 헌법재판소로 가면은 이건 무죄가 될 것이다. 3개월, 빠르면 3개월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국회는 해산입니다. 국회는 해산. 왜? 불법 선거로 당선됐기 때문에. 그래서 선관위를 공수부대가 가서 점령한 것입니다. 대통령은요 5대 정보기관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보의 1인자입니다. 국정원, 기무사, 그 다음에 또 검찰, 경찰, 감사원, 이것이 5대 정보기관입니다. 5대 정보기관으로부터 매일같이 보고를 받는데 계엄령을 그냥 선포하겠습니까? 북한이 해킹 부대를 투입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국회의원 시켰다 떨어졌다. 북한의 눈치를 안 보면 국회의원이 당선될 수가 없어. 이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 대통령께서 이제 긴급 네 번째 긴급 담화문 이미 탄핵될 줄 알고 영상을 미리 찍어 놓은 것 같습니다. 왜? 바로 틀었으니까. 탄핵이 되자마자 바로 이 영상이 나왔으니까 사전에 찍어 놓은 겁니다. 찍어 놨다는 건 뭡니까? 탄핵되기를 바랐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황 전 장관님. 네. 이제 또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강원 갔다 왔잖아요. 네. 갔다 왔는데 우리는 그래도 탄핵이 정지되기를 바랐는데 이게 탄핵이 가결됐단 말이에요. 네. 부결되기를. 예, 부결되기를 바랐는데 그러면 이제는 이 윤석열 대통령은 잠시 동안 정지가 되고 권한대행인 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할 텐데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헌법재판소는 그 노무현의 경우를 봐서 뭐 빠르면 한 3개월 아니면 3, 4개월 안에 네. 이게 이제 재판이 이제 왜냐하면 그것도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가서 변론하겠다 이 말까지 했거든요. 네. 그러면 대통령은 사실은 내란과 외환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네. 저는 오늘 그나마 약간이라도 기대를 한 것은 그 국힘당이 지금쯤에 와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할 때 집권 여당으로서 또 어느 것이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 좋을 것인가를 판단할 줄 알았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약간을 기대를 했는데 네. 투표에 참여를 해서 하겠다 이것도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냥 눈의 방송으로 이야기했지만은 네. 이번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입니다. 그리고 절차를 다 진행했고 이로 인해서 어떤 사상자나 피해자가 하나도 없었고 예. 그렇다면은 저는 지금 검찰에서 또 경찰에서 이것을 수사하는 것 자체가 조금 성급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오늘
예상했던 대로 네. 국힘당에서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12표는 최소한입니다. 무효표나 기권표까지 합쳐서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반란표가 나왔는데 네. 정말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왔지만은 이 담화를 보면서 대통령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이번 사태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또 어떻게 앞으로 싸우겠다는 것을 보는 것 같아서 훨씬 안심이 됩니다. 네. 제가 여기 지금 댓글에 권성동 의원이 이제 배신자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원래 이 깊이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 댓글에서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내가 어제 권성동 의원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 잡았습니다. 뭐냐? 대통령으로부터 나는 지시받았지 않느냐 하는 왜 탄핵을 하라. 차라리 탄핵하라. 또 대통령께서도 직접 말도 언급했어요. 차라리 탄핵을 하라. 안 그러면 1년 내내 이재명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탄핵안을 계속 올리겠다. 계속 올리면 나라가 되겠습니까? 나라가 망하지. 이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 중에도 오늘 우리 광화문이 크게 박수를 치고 함성을 지르고 크게 이 성취감을 가진 이유는 이제 최고위원 중에 한 명이 사퇴를 이제 하게 되었다. 이 소식이 지금 떴습니다. 자, 일단은 대통령께서 연설하신 연설문을 이제 글로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습니다. 자, 우리 황 장관님, 예. 요 말이 예. 지금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다. 2021년이면은 지금부터 몇 년 전인가? 6월 29일. 이게 검찰총장을 임명받았을 때 같기도 하고. 아니죠.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네. 그만뒀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만뒀을 때. 네. 치열하게 이제 싸우면서 결국은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예.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자의가 아니고요. 자의가 아니게 정치에 뛰어든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렇군요. 상당히 마음감이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이 방송을 혹시 들으시면 제가 좀 사과와 더불어 위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은 사실 우리 광화문이 아니었으면 대통령 될 수도 없었고, 지금 검찰총장 출신으로 큰 로펌을 만들어서 변호사 하면서 돈을 빵빵 벌고 편히 살 수 있었을 텐데, 괜히 광화문한테, 정강훈 목사한테 걸려들어서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국가를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외에는 대통령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개를 했고, 또 광화문이 책임지고 당선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한번 글을 보시면,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졌습니다. 우리 황 장관님,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네. 정치에 뛰어들 때 그때는 문재인 정권 하입니까? 네. 그때 이미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아주 크게 손상을 입고, 네. 특히 법치, 법치가 무너져 있었다고 상황 판단을 한 겁니다. 왜 법치가 그러느냐? 그때 문재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다, 간첩 네. 수준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실 정도로 네. 대통령부터 모든 그게 있으면서 또 거기서 네. 검찰총장을 지냈으니까 정확히 상황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네. USB를 넘겨준 것은 이거는 문재인이가 USB를 김정은에게 넘긴 것은 이건 바로 체포감이거든요. 체포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법치와 무너졌고 자유민주주의 무너졌다 이거. 이건 검찰총장으로서 있을 때 벌써 다 알아차린 거죠. 어쩌면 저게 네. 가장 큰 나중에 뭐 본인이 자기 하고 싶다고 한 건 아니고 떠밀려서 네. 어쩔 수 없이 정치에 뛰어들었고 대통령 후보로 나섰지만은 네. 처음부터 양한 상황 판단은 국가의 어떤 엄중한 이런 상황 판단은 잘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민생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요 청년들이 뭐 대기업에 삼성과 30대 재벌 안에 취직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로또라 그럽니다. 로또. 그러나 대부분의 청년들이 지금 뭐합니까? 알바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절망. 요즘 자영업자가 사업이 됩니까? 에? 식당이나 무슨 뭐 가게나 뭐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민생 탐방을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만큼요 민생 탐방을 한 대통령이 없어요. 문재인이가 언제 민생 탐방을 했습니까? 문재인 전에요. 이명박도 안 했어요. 박근혜도 안 했어요. 민생 탐방. 이렇게 구석구석 지역별로 다니면서 민생 탐방 여러 번 회의하는 거 다 보셨잖아요. 봤는데 이게 언론이 문제입니다. 언론이 제대로 그 민생 탐방할 때만 살짝 보여주고 해설도 안 하고 악평을 하고 아니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뭐든지 질문을 하면 다 해봐라.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해 주겠다 하는 건 민생 탐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청년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온 나라를 채우고 있다 이거야. 좌절하는 것이. 이것은 대통령이 지금 밑바닥까지 다 알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요 앞 위에 문장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심각하게 네. 손해를 받고 있고 법치도 무너졌다. 이것은 군사 안보에 대한 겁니다. 예. 그리고 그때 특히 문재인 정권 때 코로나 대응 잘못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받을 때 아닙니까? 네. 그게 가장 결정적인 타격을 받은 게 자영업자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업들이 활성화되지 않고 기업들이 하니까 일자리는 줄어들고 그런 청년들이죠. 요 두 번째는 자영업자 절망, 청년들의 좌절. 이것은 정말 민생에 대해서 확실한 파악을 하고 네. 이런 나라를 좀 고치기 위해서 예, 어쩔 수 없이 부름을 받았다. 이런 그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말이 그 다음 위로 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이게 선거운동할 때의 과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왔습니다. 내가 볼 때에 저보다가 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보다가 더 열심히 하고 저는 뭐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자나 깨나 나라를 위해서 또 강화문을 위해서 지역을 순방하면서 이렇게 제가 살아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한 분은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얼마나 무서우냐.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왔다. 황 장군님, 네. 대통령을 마음 있어요?
아닙니다. 저는 뭐 그것도 못 되고. 네. 근데 저 말은 네. 정말 사실인 게 네. 역대 대통령 중에서 밖에 나가서 네.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특히 경제, 예, 경제 외교라고 말을 들을 정도로 수많은 나라를 다녀왔고, 네.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 때 아주 망가졌던 네. 한미일 공조, 그렇죠. 한미 동맹 상처를 회복하는데 이것은 저는 점수를 뭐 짜게 줘도 인색하게 줘도 90점 이상을 주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 우리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각국의 네. 국제 외교 사회에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정말 그런 외치에 비해서는 국내에 조금 여론조사 같은 게 떨어지는데 네. 이건 100% 언론 방송과 또 이 발목을 잡는 국정의 발목을 잡는 그 야당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정말 온 힘을 쏟아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이뤄왔다는 것은 뭐 저는 인정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불과 10년 안에 2,000조를 벌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 있잖아요. 이것을 문재인은 북한한테 넘겼어요. 한국은 하지 말라고 폐기해놓고.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 원전 동네 가가지고 다 살려냈지 않습니까? 에? 그러니까 이게요, 일자리가 약 50만 개가 생긴 50만 개가. 특별히 창원에 하청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제 창원은 다시 살아날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 또 수출하고 원전을 수출하는 세계 지금 1등이니까 우리나라의 그 궤도가 규모도 제일 적고 지금 현재는 또 이 원자력 발전소가 어디까지 줄어드냐면 아파트별로 소형 원자로를 만드는 이 기술까지 거의 완성을 했습니다. 아파트별로 전기를 소형 원자로입니다. 지금은 뭐 대학에 있는 그 실험용 원자로처럼 이걸 실용화하는 이런 단계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것도 한국이 세계 1위인데 그런데 이것을 다 폐기해 놓고 문재인은 설계도를 북한한테 넘기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 이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다하여 원자력 발전소 살려냈죠. 그 다음에 방위산업,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방위산업, 이거 문재인이가 다 죽여놨는데 다시 살려가지고 지금 저 폴란드에다가 뭐 작년까지 네. 세계 9위였다가 네. 또 올해는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뭐 여러 가지 방산 물자들이 네. 지금 중동 지역, 그다음에 호주 해가지고 엄청나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계가 지금 한국의 K9 자주포, 그 다음에 탱크, 그 다음에 또 뭐 K1 공격기, 뭐 비행기, 뭐 원래는 훈련기였는데 이 공격기로 바꿔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비행기가 랩터 22 아닙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 그 기술은 개방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에서 훔쳐왔는지. 아닙니다, 목사님. 목사님, 그게 아니고 이게 정말 우리의 피나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본래 이제 외국에서 우리는 주로 미국이죠. 미국에서 무기를 수입할 때에 계약 조건에 예를 들어서 100개를 사온다. 그러면은 이 중에 한 20개는 완제품을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한 30%는 우리가 기술력을 배우면서 우리가 조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옵션을 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되면은 그게 끝나갈 때쯤 되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한 기술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거기에 플러스 우리 자체 연구한 것까지 해가지고 이런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모방품이 생기고 지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 저 전차 같은 경우는 네. 세계에서 가장 알아주는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예, 포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뭐 장갑차, 예, 항공기까지. 지금은 미국의 잠수함도 우리나라에 와서 위탁했잖아요. 예, 수리할 벌써. 정도로 네. 그런 우리가 기술력도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벌써 미국의 기술을 도입을 받아서 T-50 훈련기도 다 만들었지. 이것도 또 수출하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최신형 랩터 20인데 이걸 거의 다 복사를 한 수준으로 K-21로 K-21 전투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방송실 혹시 K-21 영상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고. 그러니까 미국이 감추었던 이 랩터 22 기술을 거의 한국이 다, 내가 보니까 아까 내가 훔쳐봤다 그래서 죄송한데 거의 복사를 다 한 것입니다. 복사. 미국이 바짝 긴장하는 거예요. 긴장. 이만큼 일을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2년 반 동안 놓은 것이 아니고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요거는 이제 장갑차입니다. 장갑차네. 장갑차. 네, 요건 장갑차고. 네. K-21 보병 장갑차고. 그 다음에 이제 랩터 K-21 전투기. 저 사천 병장에서 이번에 국군의 날도 또 떴었는데 그 비행기가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문장을 보시면 대통령이 되어 현장의 국민을 만나보니 전 정부의 소주성 소득 주도 성장 형식.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쉽게 말하면 베네수엘라고 하자는 거 아닙니까? 베네수엘라로. 베네수엘라. 아니 지금 베네수엘라는요, 빵 한 개 살려면요 돈을 리아가로 한 리아가를 끌고 가야 되고, 세상에 베네수엘라가 옛날에 한참 잘 나갈 때 그 미스 월드 선발대회 하면 거의 뭐 1년에 한 번은 그렇게 미인이 많은데, 지금 그 베네수엘라의 그 미인들이 전부 유럽에 창녀로 팔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창녀로.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래서 국민의 민생을 살펴보니 전 정부의 소주성, 소득 주도 경제 성장, 소득 주도 성장. 이거는요 완전히 사기입니다. 사기. 소득 주도 경제 성장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뭐냐, 일단은 국민들의 주머니에다가 돈을 풀어가지고 무한정 돈을 주머니에다 넣어주면, 자, 무한정 돈을 찍어서 넣어주면, 예를 들어서 월급을 배로 높여주고 넣어주면 그 돈을 가지고 국민들이 또 쓴다는 거죠. 사용하면. 그러면 경제가 성장된다. 이것을 보고 국제경제학자들은 또라이라 그랬습니다. 또라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네. 마차가 있는데 네. 말이 마차를 끄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네. 마차가 말을 끌어가는 그런 거다. 그러니까 정말 조롱을 받았죠. 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표본적으로 뭐냐, 베네수엘라로 가자고. 우리가 방송에서도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이 소주성이라고 하는 것은 베네수엘라로 가자는 거야. 아니 베네수엘라가요 석유도 엄청나게 나고, 그 정치가들이 사기만 안 치면요 아마 세계의 10대 국가 안에 들어갈 겁니다. 정치가들이 사기를 쳐서 하니까, 그 다음에 또 미국하고 관계를 안 좋아하니까 망하는 거죠. 그렇게 석유 매장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 정부의 소주성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부동산 연끌대출, 이거요 완전히 이것도 사기입니다. 청년들과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청년들이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그 최소한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는 좀 머리가 좋고 공부에 이렇게 자질이 있는 친구들은 공부를 계통으로 파고 또 나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은 이제 기술 계통으로 나가서 어느 정도 가면은 동등한 거의 처우를 받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뭐 부모들부터 시작해서 머리가 좋든 말든 공부에 취미가 있든 말든 무조건 공부만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어떤 자기 학식을 넓히고 이런 것보다는 네. 시험 공부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 논팽이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 외국에서 보는 우리나라는 네. 캥거루족이라고 자식들이 독립을 하지 못하고 결혼해서까지 부모들의 어떤 그늘하에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 참 바꿔야 돼. 저 부동산 연결대출 한탕주의 아닙니까? 한탕주의. 그건 다른 말로 니트족이라 니트족. 예. 30살이 넘어서 부모한테 용돈을 다 쓰고 예. 저녁에는 컴퓨터 가지고 놀고 낮에는 뒤집어 자고 이 니트족이 지금 우리나라에 80만 명입니다. 80만 청년들이 이걸 표현한 게요. 비명을 지르고 있다. 니트족이 말이야. 자, 밑으로 또 내려주시면 제가요 광화문 운동을 하고 나서 최고의 보람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최고 보람된 일이 뭐냐면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딱 되자 강남을 중심으로 하여 엘리트 있죠. 엘리트 청년들 지금도 못 들어온 청년들 많아요. 청년들을 비롯해서 또 원자력 발전소를 또 폐기해버리니까 원자력 발전소의 전문가들이 외국으로 다 이민을 가버렸어요. 그 나라에 이민을 가면 환영을 받고 한국에 있는 캐도 원자력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광화문이 운동이 제가 한 운동이 제일 보람된 것이 뭐냐면은 그때에 내가 광화문에 나와서 문재인 야 이 개자식아 내가 욕을 하면서 너는 간첩이야 이 자식아 이럴 때 그때 강남에 있는 돈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재능 있는 사람 특별히 의사들 재력가들이 이야 저 정가훈 목사는 이 목사가 저렇게 문재인하고 맞짱을 뜨는구나. 그러면 부동산 다 내놓고 그때 다 이민 가려고 했는데 그때에 한번 보자. 누가 이기나. 정광훈 목사가 이기냐 문재인이 이기냐. 근데 보니까 정광훈 목사가 이기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인류 기술자 의사들 변호사들 한국에 잡아놓은 사람이 몇 명이냐. 10만 명입니다. 10만 명. 그래도 정광훈 목사한테 돈을 던질래요? 여러분 아니 10만 명의 자본가와 기술자 의사 변호사 이 사람들을 한국에다가 내가 잡아놓은 사람이 10만 명이라고. 10만 명. 저도 가끔 몸이 안 좋아서 강남에 병원에 이렇게 들려보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를 한국 땅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네에 이 병원에 가도요 다 의사 선생님들이 벌떡 일어나서 저한테 인사를 해요. 하면서 똑같은 말 해요. 목사님 나를 한국 땅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광화문에 왔다 간 의사 선생님도 많아요. 동네 의사들 중에서. 아니 내가 우리 동네 장희동에 있잖아. 의사 여기 보면 뭐 안과도 있고 여기 뭐 내과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가면은 다 똑같은 말을 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병원비도 안 받아. 병원비 안 받는다니까요. 약국에 가도요 약사들이요 돈도 안 받아요. 나한테는 공짜로 줘. 왜? 한국에 살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제가요 하나도 뻥치는 거 아닙니다. 그거 보십시오. 그런데도 좌파 빨갱이 종북 애들은 정가훈 목사를 씹고 너아라 TV를 폭발을 시키고 계속 신고하면 이게요 지금 구글에서
이게 지금 그 AI가 하기 때문에 신고 건수만 많이 들어오면 무조건 폭파하는 거야. 지금 너아라 TV도 또 경고받았어요. 지금 저 정강훈 TV가 이제 좀 될만하니까 또 계속 좌파 애들이 공격을 하니까 이게 사람이 분별하는 게 아니고 AI가 한단 말이에요. AI가 계속 신고 건수를 신고 건수가 자꾸 늘어나면 그러면 그냥 또 경고하는 거야. 아마 정강훈 TV도 또 중지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저는 구글에게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AI한테 맡기지 마시고 정광훈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그런 댓글이나 그렇게 오면 이게 왜 그런지 내가 대답 알려 드릴게요. 구글한테. 좌파와 우파의 싸움입니다. 대한민국은 좌파와 우파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구글은 너아라 TV 다시 살려주세요. 그리고 정강훈 TV 이거는 AI한테 맡기지 마시고 정강훈 TV는 지금도 보세요. 지금 이게 지금 슈퍼챗 중지됐어요. 또 벌써 슈퍼챗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6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강화문운동을 했는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 강화문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몰라주면 저는 솔직히 눈물밖에 안 나죠. 청년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제 마음이나 윤석열 대통령 마음이나. 그 다음에 그렇지만 차분히 어려운 사정을 챙겨 듣고 조금씩 문제를 풀어드렸을 때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조금씩 온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에 힘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문재인 정부가 완전히 망쳐놓은 것을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설거지하느라고 청소하느라고 여기에 보람을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2년 반 후반기는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원자력 발전소 다시 시작했죠. 외국에 도망간 원자력 발전소 기술자들 다시 다 불러오죠. 응? 그러니까 보세요. 힘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너졌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켜 원전 수출까지 이뤄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한국 보고 원자력 발전소 지어달라고 지금 난리들입니다. 특별히 유럽까지도, 유럽까지도 폴란드입니까? 원자력 발전소. 보세요. 수주를 많이 이렇게 전 세계가 한국을 부러워하고 아우성을 치는데, 그 다음에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선거에 불리할까봐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개혁, 연금개혁이거든요. 4대 개혁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연금개혁하면 인기가 없단 말이야. 이거는 다. 지금 연금 받는 사람의 숫자가 500만이 넘는데, 장로님도 연금 받으시죠? 근데 연금 절반 깎아준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받는 사람들. 감내해야죠.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느 정권도 이런 거 손을 못 댄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점점 눈덩이 같이 불어가지고 국가 재정에 빚이 올라가고 하면은 결국 이거는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느냐? 우리 아이들, 젊은 세대들이 이제 나중에 가면은 아주 커다란 짐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IMF가 또 오게 생겨요. 이걸 방지하기 위하여 인기가 없는 선거에서 불리한 이런 연금 개혁을 했다. 이런 말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을 보면 국민을 위해 고민하고 추진하던 정책들이 발목을 잡혔을 때는 속이 타들어가고
밤잠을 못 잃었습니다. 자, 국민을 위해서 했는데도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마치 어린 애기들 2살, 3살짜리들이 엄마가 야 뜨거운 거 만지지 마. 그러면 막 운단 말이에요. 왜 못 만지게 하냐고. 이거 먹지 마.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또 막 땡깡 부리며 막 우리 지금 요셉이부터요 막 뒤로 벌락 누워가지고 엄마가 하지 말아 한다고 막 뒤로 발락 누워가지고 말이야 막 난리를 친단 말이야. 그러면 어린애들이 부모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어린애들이 그대로 할 때 놔둬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 되어 본 사람은 대통령의 심정을 알 사람이 없다는 거죠. 국민을 위해 고민하고 추진하던 정책들이 발목을 잡혔을 때는 속이